친구들 안녕. 좋습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 혁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혁명. 우리가 많은 혁명을 공부를 했어요.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청교도 혁명, 2월 혁명, 7월 혁명, 신해 혁명, 그죠? 러시아 혁명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앞에서 말한 혁명이랑 좀 달라요. 특징이 무엇이냐? 러시아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러시아 혁명의 결과 러시아에 소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러시아 혁명 들어가기 전에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빌드업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중세시대 생각을 해봅시다. 중세 유럽에서 어땠어요? 옛날에 막 봉건제 있을 때. 왕의 힘은 조금 약하고 영주 힘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이러한 영주가 지배를 합니다. 누구를? 농노를 지배를 했었어요. 맞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절대 왕정 시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영주는 이제 귀족이 됩니다. 그리고 왕의 힘은 훨씬 엄청나게 세졌죠. 자, 그리고 이들이 지배를 합니다. 여전히. 자, 농노는 시간이 조금 흘러서 좀 농노 때보다 나아졌어요. 농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민이 생겼습니다. 도시가 발달하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들은 여전히 신분으로 따지면은 제3신분이에요. 귀족과 왕의 지배를 받습니다. 맞죠? 자, 근데 초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 시민들의 힘이 점점 더 커졌던 거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침내 이 시민들이 자기들을 지배하던 귀족과 왕을 상대로 혁명을 일으킵니다. 우리 이거 뭐라고 불렀죠? 시민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지요? 자, 이 시민혁명. 자, 근대 시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래 이런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정치 평등해질 거다. 시민혁명의 결과 입헌 군주제, 공화정, 의회의 발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는 왕이나 귀족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이제는 신분의 차별 없이 귀족, 왕, 농민, 부자 시민, 가난한 시민 할 거 없이 모두가 위아래의 구분 없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시민혁명의 결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기존에는 귀족이랑 왕이 모든 경제를 다 갖고 있다면 이제는 자본주의가 발달되니까 충분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산을 해내니까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가졌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평등할 것이다. 왜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냐? 이건 사회주의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뭐라고 주장했냐?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모두가 아무것도 없이 평등한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되었다. 시민혁명과 자본주의 발달의 결과 평등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위아래 구분이 있다. 단 누구만 시민혁명을 일으켰던 부자 시민, 부르주아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만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에서 여전히 지배하는 계급을 형성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자본가라고 부를 거고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부른다. 왕은 뭐 없어졌다고 쳐요. 공화정을 통해서. 하지만 옛 귀족, 그 다음에 부자 시민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자본을 갖지 못한 농민이나 가난한 시민들을 지배하더라.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당시 사회를 바라보았던 현실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정치 여전히 불평등합니다. 우리 입헌군주제하고 의회하고 공화정하고 왜 했어요? 자유주의잖아요. 사람들의 자유, 사람들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늘리려고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려.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의회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많이 반영하더라.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반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좀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사람, 자본가들, 힘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불평등이에요.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열매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자본가들이 독차지했다라는 거예요. 불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 이 자본가와 노동자는 신분적인 지배관계는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평등해요. 그런데 자유주의적인 상황에서 가만히 냅뒀더니 자본가들이 모든 걸 독차지를 하고 노동자들은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힘에 의한
옛날처럼 법적인 거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귀족이나 왕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제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지배하더라. 그리고 이건 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알아보기 힘들더라. 라고 주장하는 게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사회주의자들의 생각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시민혁명 했는데 지배당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시민혁명을 했어요. 근데 그 지배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여전히 있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혁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나타나는 혁명이 무엇이냐?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시민혁명이 부자 시민들이 위로 혁명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뭐다? 지배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본가를 상대로 혁명하는 것. 이게 사회주의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사회주의 혁명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무엇이냐? 자, 사회주의라는 이름 먼저 가볼게요. 미안해요. 사회주의.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의예요? 사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사회는 한 사람, 두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수예요? 다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다수를 위하는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가 사회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서 정치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자본가예요. 소수의 자본가가 모든 정치적 의회나 이런 데서 발언권을 갖고 있죠. 그게 아니라 다수의 노동자들의 의견이 많이 정치에 들어가야 된다. 둘째, 경제입니다. 자, 소수를 위한 거, 다수를 위한 거, 다수를 위한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소수의 자본가들이 자본주의의 꿀을 독차지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다수의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에 그걸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수인 노동자가 공장이나 땅 같은 생산 수단을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 네. 그래서 같이 생산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공동으로 생산한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사회주의랑 공산주의가 보통 같이 묶어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경제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회주의 혁명의 간단한 요약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사회주의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사회를 위하는 게 사회주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회주의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전혀 아니죠. 실제로 아니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또 사실 사회주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 사회를 위하는 주의, 사회주의에 무슨 함정이 있냐? 사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사회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괴롭히는, 지배하는 나쁜 사회예요.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힘을 당에다가 집중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말하는 당은 공산당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당이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을 제외한 다른 당이나 공산당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혁명 말고 다른 이야기들은 무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산당 당 한 개만 있는 일당 독재 스타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의 약간 모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주의가 처음에 왜 시작했어요? 다수를 위한 사회를 위한 사회,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을 하는 주의를 하겠다고 시작을 했으나 오히려 다수의 발언권이 억압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등장을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회주의 혁명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러시아 혁명에 좀 잘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많고 많은 유럽의 국가 중에 왜 하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과서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당시 유럽을 볼게요. 영국, 미국,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이미 공화정이나 입헌군주제, 의회 같은 것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자본주의가 발달을 했고요. 하지만 러시아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살기가 어려웠던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먼저 뛰쳐나오게 됩니다. 지배가 더욱더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러시아의 정치는 당시에 전제 정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의 황제를 러시아어로 짜르라고 불러요. 짜르가 지 맘대로 하는 정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유럽에 비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삶이 열악했고요. 농민들도 역시나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혁명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러일 전쟁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던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러시아를 지배하는 황제폐하 짜르에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평화 시위를 벌였어요. 짜르, 황제폐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 살기 좋게 해주세요. 라고 평화 시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평화 시위대에 대해서 짜르의 친위대가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을 합니다. 총으로 다 쏴가지고 죽여버려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905년의 피해 일요일 사건입니다. 러시아 혁명의 스타트를 끊는 사건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짜르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평화적으로 짜르에게 우리가 해달라는 걸 요구했는데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황제는 우리를 총으로 진압한다? 짜르 이거 못 믿을 놈이네. 이런 분위기, 짜르 나쁜 놈이네. 이러한 분위기가 러시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피해 일요일 사건 이후에 황제 짜르 니콜라이 2세는 여러 가지 개혁을 합니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 의회의 설치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습니다. 사람들의 불만은 더더욱 커져가겠죠. 이렇게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배웠다시피 러시아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이 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는 독일을 상대로 계속해서 패배합니다. 독일이 서부전선에서는 프랑스를 못 밀었어요. 하지만 러시아 상대로는 쭉 밀고 옵니다. 당시 러시아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 바로 코앞에까지 독일이 밀고 들어옵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패배를 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만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러시아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 도중에 러시아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세 가지를 요구를 해요. 첫째, 식량을 배급해 달라. 즉 뭐다? 사회를 안정시켜 달라. 우리 살기 어려우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달라. 둘째, 1차 세계대전 중지하자. 그리고 셋째, 마침내 이것을 요구합니다. 짜르 몰아내자. 황제 꺼져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시위, 봉기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짜르는 이 시위를 군대를 투입해서 진압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제 이미 대세가 넘어갔어요. 군대까지도 피해 일요일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군대까지 봉기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에 시민, 노동자와 군인들이 짜르를 몰아내기 위해서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와 군인들이 결국에 짜르를 몰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우린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 러시아의 3월 혁명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제 짜르가 없어졌어요. 그죠? 자, 노동자와 군인들은 짜르가 없어진 상황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이제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소비에트라고 부를 거예요. 소비에트는 러시아 말로 대표자 회의라는 뜻이에요. 수많은 노동자와 군인들이 자기들의 대표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려고 한 정치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주의 정치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 자, 그런데 이 소비에트에서 짜르를 몰아내고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짜르가 없어졌으니까 새롭게 뭔가 정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문제는 이 임시정부 3월혁명의 결과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누구가 권력을 잡았냐? 당시에 러시아에서 조금 이미 권력과 돈 이런 것들 자본을 갖고 있던 자유주의자 그리고 개혁도 너무 빠르게 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온건파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시정부가 사람들이 원했던 것과 다르게 즉각적인 개혁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심지어 멈추지 않아요. 당시에 임시정부에서 권력을 잡았던 자유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본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자본가, 자 쉽게 얘기하면 공장 주인이에요. 공장 주인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하는 게 좋을까요? 전쟁을 멈추는 게 좋을까요? 전쟁을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전쟁하면 내가 무기를 찍어내가지고 나라에다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에서 국민들의 요구 세 가지였죠. 그중에 짜르타도는 됐어요. 3월 혁명으로. 근데 사회적인 개혁 안 하고요. 전쟁도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했으나 짜르는 없어졌으나 노동자랑 군인들이 자기들의 대표를 모여서 얘기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는 그러한 불만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상황을 캐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러시아의 혁명가, 사회주의 혁명가 레닌입니다.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임시정부로서는 우리가 진짜 원했던, 러시아 사람들이 처음에 원했던 혁명을 완성할 수 없다 주장합니다. 레닌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당장 즉각적인 개혁해야 되고 전쟁을 멈춰야 된다. 자, 레닌이 이렇게 얘기할 때 레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 볼셰비키라고 부를 거예요. 러시아 말로 볼셰비키는 급진파 사회주의자입니다. 지금 당장 사회주의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레닌은 이 볼셰비키들을 이끌고 3월 혁명의 결과 세웠던 임시정부 다시 한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회주의 정부를 세우게 돼요. 이것이 러시아의 11월 혁명입니다. 요약하자면 3월 혁명으로 짜를 몰아냈으나 불완전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요. 이 임시정부를 몰아내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사회주의 정부를 세운 게 11월 혁명이다. 레닌이 활약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레닌은 과연 어떤 정책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하겠죠.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전쟁 멈춰야겠죠. 레닌이 얘기했던 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즉각적인 개혁을 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사회주의 개혁입니다. 자,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자본가들이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나라에 있는 땅, 나라에 있는 산업, 그러니까 공장 이런 것들 전부 다 국유화,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국가 소유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너희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러시아에서 옛날의 것들을 쓸어 없애는 레닌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왕이나 귀족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미신, 자본가 이런 것들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레닌의 정책이지요. 자, 그런데 사회주의 개혁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러시아 혁명은 전 세계 최초의 성공한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본 걸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습니다. 토지랑 산업을 전부 다 국가가 국유화하니까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없어요. 이거 일해봤자 내 거 아니잖아. 라고 보면서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럼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닌이 생각합니다. 아,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무작정 이론적인 사회주의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회주의랑 자본주의를 약간 섞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신경제 정책이에요. 사회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 경제를 일부 인정합니다. 농산품의 판매. 사람들이 농사 지은 거를 일부 남는 것들은 판매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을 국가가 갖는 게 아니라 일부 작은 기업들은 사기업을 허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경제를 조금 이끌어 나갔고요.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주변에 있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조그만 나라들이. 그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한데에 묶어가지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줄여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레닌 같은 경우에는 또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을 해요. 코민테른은 쉽게 이야기하면 국제공산당 연합이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류가 나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소련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국주의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식민지들을 지원을 해주고 이들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 막 코민테른에서 지원금 같은 것도 보내주고 뭐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어요. 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회주의의 모순이 무엇이었어요? 사회를 다수를 위하는 것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혁명만이 공산주의만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무슨 당?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은 있겠죠.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닌이 죽고 나서는 누가 권력을 잡았냐?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자, 스탈린은 공산당 독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이 사람은 당의 독재가 아니라 아예 자기 한 명의 독재, 1인 독재로 나아가요. 스탈린은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모든 사람은 반혁명 세력으로 몰았습니다. 너 사회주의 혁명 반대하지, 공산주의 반대하지, 너 자본가 편들지, 너 나쁜 새끼야 라고 하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30년 동안 독재를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 독재를 넘어서 1인 독재 체제를 실시한 잔인한 독재자가 바로 소련의 스탈린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가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3단계예요. 첫 번째, B의 일요일 사건을 통해서 짜르를 몰아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 3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짜르는 몰아냈어요. 하지만 개혁이나 전쟁이 중지되지 않았고요. 결국에 11월 혁명을 통해서 볼셰비키 중심의 급진적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볼셰비키를 이끌었던 인물의 이름은 레닌이요. 결국에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 11월 혁명이다. 자, 레닌의 정책은 크게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닌 이후에는 스탈린이 독재를 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주의 이야기는 우리랑 좀 다른 체제다 보니까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에 침이 말라네요. 자, 수고 많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